우리 김종경 큐고 줘야 시작을 하지. 시작해도 됩니까? 사인을 줘야 돼. 예, 목요철학 콜로퀴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저희 주제가 생철학과 실존철학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생철학과 관련해서 배우고서 그리고 딜타 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존철학, 세 명의 철학자를 만나게 될 텐데요. 뭐 연배상으로 따지고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스퍼스 그리고 하이데거 마지막 사르트를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철학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론 실존철학에서 내용적으로 뭐 비슷합니다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을 하면 오늘 야스퍼스는 개체 이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바로 그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니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였고요. 그것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 실존으로서 인간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죠. 그죠? 결국 사회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또 강하게 주장했던 그 철학자가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실존철학 관련해서 이 세 사람 대표적인 실존철학 사상가이고요. 그 세 분들 이제 들여다보게 될 텐데 오늘 이번에 첫 번째 칼 야스퍼스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도 저희 원장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야스퍼스 1세대 연구자이고 아마 이 생전에 계시는 분 중에 이화여대 신학기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백승인 교수님 두 분이 처음 시작을 하셨고 지금 우리 오늘 강연해 주실 박은미 선생님은 2세대 아주 그 마지막 세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스퍼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또 우리 학교에서도 강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됐던 적은 없고요. 늘 하이데거 근원에 가려서 우리한테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였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 일반인 포함해서 비전공자들도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할 때는 하이데거라는 사람보다는 야스퍼스의 철학 내용을 접근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아마 그걸 왜 쉬운지 오늘 우리 박은미 선생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범한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책들을 통해서 실존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한계상황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그 얘기들이 일종의 발화지점입니다. 발화점이죠. 그죠? 야스퍼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함께 좋은 의견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백성인 원장님께서 직접 사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 선생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이화여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료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야스퍼스학회 이사,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는 삶이 불쾌한가,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칼 야스퍼스 비극적 실존의 치유자, 야스퍼스와 사유의 거인들, 그리고 이건 우리 박은미 선생의 진짜 저서입니다. 앞에는 학문적인 저서고요.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 저는 여기 학생들한테 꼭 한번 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추합니다. 강하게 추천하는데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철학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아까 잠시 물었는데 3세 찍는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서점에서 찾아보십시오. 앞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시내에서 인문 포럼 시간에는 우리 강사 선생님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일어서서 함께 인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학에서도 이 콜로키움에서도 우리 청중 여러분들이 좀 더 일어서시고 우리 강사 선생님한테서 예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이재성 교수가 할 겁니다만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라고 합니다. 야스퍼스 철학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데요. 더더군다나 이 전통과 역사가 깊은 모던 철학 콜로키움에 강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호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그 야스퍼스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철학과 전공에서 실존 철학하면 좀 끼워 넣어서 하는 정도인데 지금 제가 야스퍼스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2세 이하 야스퍼스 연구자가 3명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스퍼스 사회별 거인들, 카일 야스퍼스 비극적 실존의 치유자 이 책들은 다 야스퍼스 학교에서 같이 공저로 책을 낸 건데요.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백수빈 선생님께서 와 앉아 계시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지? 이러면서 왔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백수빈 선생님께서 야스퍼스 책도 또 번역을 하신 전문가라서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외람된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원장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스퍼스는 연배부터 대충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883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대단히 아프셔갖고요. 16살 이럴 때부터 기관지염 이런 거 되게 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못 살 거라는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요 철학의 키워드가 커뮤니카지온 교제인데 요즘에 이제 야스퍼스 학회에서 철학 주저를 번역하면서 이거를 상호소통이란 번역으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실제로는 별로 교제를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근데 이제 카일 야스퍼스는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학위가 정신의학 박사예요. 그래서 1908년도에 향수병과 범죄라는 의학 박사 논문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1913년에 정신병리학 총론 저걸 쓰셨는데 저게 존스 호키스 대학의 정신의학과의 교재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4권으로 번역서가 나왔어요. 그 책은 동문학과 선생님들께서 정신의학 박사님하고 이렇게 협동하셔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922년에 하이델베르크 대 철학과 정교수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그 정신병리학 총론 쓰면서 심리학 교수 자격을 취득을 하죠.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이 양반이 정신의학으로 학위를 받고 정신병리학 총론이라는 책도 썼는데 정신병리학 내지는 정신분석학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철학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조금 이 변화가 많았던 분이고요. 나치 시대를 견뎌내신 양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 주저를 소개를 다 못 드리긴 했는데 현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원자탄과 인류의 미래 이런 식의 사회 참여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쓰셨어요. 정치적 자유가 없으면 실존적 자유가 없다. 이걸 본인이 너무나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저는 1932년도에 철학 1, 2, 3권 다 합치면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이 한국 야스퍼스 학회 3명의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지금 덤벼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책이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저 번역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윤도 선생님, 신옥희 선생님하고 이제 젊은 학자들 3-4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1935년도에 이성과 실존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금 35년 이전에는 실존 철학, 실존 개념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35년 이후에는 포괄자론 이러면서 이제 후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계 상황에 맞췄기 때문에 포괄자 얘기는 별로 하지 않을 건데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존재 자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인간은 존재를 인식을 하려면 대상으로만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는 주관 객관의 분열 자체가 있기 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라는 개념을 강조하려고 포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야스퍼스의 특징적인 존재론에 해당하죠. 그리고 1946년에 죄책론을 쓰는데 이게
계속 뭐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이데거와 야스퍼스가 둘이 대단히 다른 부분이 그 나치와 관련해서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좀 나치와 연결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야스퍼스는 나치 때 교수직에서 해직이 되고 재미있는 거는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을 하면 교수직을 해직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혼 못한다. 해직당하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이제 해직당하고 그 나치 시절에 부인하고 같이 지하실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 시간을 견뎌낸 양반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들어올 때 미국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실존한 경험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게 달라졌는데 이 야스퍼스가 이제 나치 이후에 이제 라디오 강연도 많이 하고 이게 독일 국민들에게 상당히 환영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참 꼬장꼬장 하신데요. 사진 인상도 좀 그런데 계속 이 독일 국민의 죄책을 얘기해요. 나치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계속 죄책을 얘기하니까 이 이성적인 독일 국민이어도 너무 그게 좀 듣기 힘들었겠죠. 좋아는 하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바젤 대학으로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도 스위스에서 획득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 떠나서 바젤로 갈 때에는 바젤의 연구 환경이 더 좋다거나 연봉이 더 좋다거나 이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 환경도 안 좋고 연봉도 적고 연구실도 좁아지는 것을 왜 갔을까? 본인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독일 국민들에게 죄책 문제를 얘기하다 독일 국민들이 죄책을 지지 않는 것에 많이 실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본인의 나라를 떠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록 어디에도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48년에 철학적 신앙 쓰고 스위스 바젤로 이주를 하고 이제 마지막 저작에 해당하는 게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인데 이분이 이제 철학적 신앙 철학을 거의 믿음의 수준으로 자신을 거의 다 던지는 믿음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적 신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신부님이 일어나서 이제 야스퍼스의 강의를 듣다가 당신의 얘기는 이 계시 신앙과 관련 너무나 유사하다. 기독교 신앙, 카톨릭 이쪽하고 90% 이상 너무나 같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런가 이러면서 살펴보다가 계시 신앙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를 한 책이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인데요.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직접 계시로 인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 계시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야스퍼스는 성서를 초월자가 준 암호 그리고 또 초월자를 어떤 인격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계시의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월자의 암호의 도구로 본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이해하시기 힘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해보면서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저가 철학인데 이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책의 부제가 좀 특징적이에요. 철학 1권은 세계정의, 이걸 세계를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어떤 지향적인 측면에서 나랑 관련된다. 그래서 이 세계정의를 세계를 대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초월자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철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세계정의라고 했고요. 철학 2권은 이 실존은 또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비출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야스퍼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실존 조명이죠. 그래서 이 에어헬룽을 해명으로 할 거냐 조명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야스퍼스학께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해명이라는 단어는 좀 설명하는 것 같은 어감이 있다. 그런데 야스퍼스에서는 실존은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 인식될 수 없고 조명될 수만 있다. 비추어질 수만 있다. 이래서 이제 실존 조명으로 어렵게 용어를 합의를 보고 지금 번역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3권은 부제가 형이상학으로 붙어 있는데 초월자에 대해서 구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에서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게 인간을 가능실존이라고 칭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실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존처에서 다 현존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야스퍼스 학교 창립할 때 백승민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하이데거의 현존제하고 야스퍼스의 현존제는 다르니 야스퍼스에 다자있는 현존으로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 그때 다 그렇다라고 합의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용어를 현존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세계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삶의 유지와 보존에 관심을 가진 일상적인 인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이제 현존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살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 별다른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인간. 사실 인간의 특징이 자의식을 가진 거잖아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존재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 하면 지가 배를 안 퍼봐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별로 그 문제 삼지 않는 자기 자신을 문제 삼지 않는 그 문제 삼는 의식 전 단계의 를 현존이라 하는데 야스퍼스식으로 가면 현존이 뭐 딱 이렇게 존재가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존이면서 동시에 가능 실존인 거죠. 실존이 될 수 있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 실존인 거죠. 그래서 이 가능 실존을 야스퍼스의 특징적인 개념으로 보는데요. 인간은 현존이면서 언제든 실존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언제든 실존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언제든 실존적이었다가도 언제든 현존으로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은 현존이면서 현존의 차원에 그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미흡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아마 현대인들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본인의 삶에 만족하냐 이러면 만족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타협적인 대답들을 하실 텐데 무언가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 있잖아요. 무언가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현존으로 살면서는 이게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건가? 이게 전부여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미흡함을 느끼는데 이 미흡함이 야스퍼스가 보기에는 일종의 실존이 되도록 추동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실존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야스퍼스가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달해 간다. 예. 그러니까 메시자이니스트 메시베르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되어간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스퍼스 철학은 정말 인생의 연륜이 깊어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는 이해가 안 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뭐 아무래도 이런 것까지 가면 그런데 아마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도달해 간다라는 것을 뭐라고 언어화는 할 수 없지만 뭔가 딱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나답다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딱 나다움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나다움을 형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내가 나답게 행동하면 편안한데 내가 뭔가 나답지 않으면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을 빼가면서 내가 이럴 때 나답구나 하는 무언가의 그 내 안에 어떤 밝혀지지 않은 근원에 맞추어서 그 소리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근원 이게 야스퍼스에서 실존을 얘기할 때 중요한데 그냥 독일어 원어에서는 그냥 둔켈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둡다 이래버리면 그냥 정말 암흑에 빠진 존재처럼 되잖아요. 내가 나이면서 내가 나를 잘 모르겠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어두움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밝혀지지 않은 어두움이라고 넣어주자. 이렇게 번역어를 지금 합의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나에게 도달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스퍼스에게서 실존은 언표할 수 없는 본래적 자아 존재. 둔켈하니까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때? 라고 이러이러해. 나는 이러이러해. 완전히 다 언어화할 수는 없는데 언표할 수 없는 본래적 자아 존재에 대한 일종의 어떤 표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달을 손으로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본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에 해당한다는 거죠. 본인의 실존 철학이. 그걸 어차피 실존은 언어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존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본인의 모든 철학은 이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호이자 표지 그런 식의 의미의 얘기를 하면서 표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실존은 오직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실존들에게만 현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에게는 도저히 실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존의 존재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것이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득이 안 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가 파괴하고 나서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존의 차원에서는 실존이 포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존성은 다른 실존에게만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실존에게만. 그래서 실존은 오직 스스로에게 본인만 알고 본인이 지금 실존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리고 다른 실존이 알고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결국 야스퍼스 이제 자기 존재를 실존이라고 하는 건데 내면적인 것에 가장 내밀한 것, 자기 존재에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것, 은폐된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나 자신으로 산출되는 것. 뭐라고 설명되진 않지만 나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건 거죠. 나 자신인 바의 모든 것. 이 세상 안에서 나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의미를 갖는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도는 축.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다가는 옷이죠. 저는 그래서 좀 소용돌이 같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다 언어화는 안 되면서 이 중심 축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나다운 건가 나답지 않은 건가 이게 실존적인 건가 실존적이지 않은가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 울리는 소리로 결정이 되면서 점점 더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어떤 힘을 갖는 그런 게 이제 실존적으로 사는 거겠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도 그 순간 딱 현존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하다가도 배고파 이러면 그 순간 나는 현존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실존이 딱 고정된 개념이 아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도는 축과 같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간의 존재 방식 얘기는 이제 후기 철학에서 주로 더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존에 대비되는 개념들을 더 많이 보시길 원하실 것 같아서 이 설명을 갖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현존하고 실존을 대비해서 보는데 야스퍼스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의식 일반 정신의 차원까지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현존은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일상적인 인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별로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현실에 살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명예를 얻고 이러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의식 일반의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의식 일반 수준. 그러니까 이제 야스퍼스가 볼 때는 과학하시는 분들 계시면 약간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과학을 하는 정도는 의식 일반 수준인 거죠. 객관적인 지성을 추구하는 정도는. 의식 일반 수준이고 정신은 자신의 그 이념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그러니까 학문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도 자신의 이념에 맞춰서 조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정신의 수준이고 그것을 넘어서 실존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스퍼스의 실존 개념은 또 이게 또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가능 실존이 되는데 이 실존이 되는 것에 수평적으로 하자면 다른 실존과의 상호소통이 꼭 있어야 되고요. 수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초월자와의 관계가 또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실존이 되는 게 아니어서 조건이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현존부터 보면 자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남편들은 자기가 얼마를 벌어오든 그 돈 가지고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살아내고 저축까지 해내기를 바라죠. 그게 이제 남편이 아내들에게 가지는 소망인데 많은 경우 아내들은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반찬 투정 안 하고 먹어주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찬이 맛이 없어? 그러면 더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한 그대로를 상대방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현존 차원. 나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맨날 이중 논리를 쓰잖아요. 상대방 보고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 고쳐줘? 이러면서도 상대방이 나보고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중 논리를 쓰잖아요. 근데
현존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자신의 존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이 중요해지고 노화 방지가 중요해지고 요즘에 뭐 항산화 물질 이런 게 너무 중요해지는 게 죽음은 나랑 무관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생각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러한 욕망을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근본적인 불만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막 나이가 많이 들고 날 때까지도 돈 버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의식되는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현존으로서의 그게. 그때 돼서 이제 갑자기 삶의 의미, 무의미, 공허 이런 게 이제 덮치면 굉장히 이제 좀 정신적인 위기를 겪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차원이 이제 의식 일반은 자신의 입장이나 욕망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세계를 파악하려 할 수 있어요. 보편타당한 인식을 추구하죠. 이제 의식 일반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되게 하기 싫어하죠. 비논리적인 거 너무 싫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식 일반의 인식 구조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의식 일반에 의한 인식은 보편타당성, 전달 가능성 이걸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문의 차원인 거죠. 객관적인 지성. 근데 이제 그 의식 일반의 차원에서는 이 주체와 객체가 분열돼야지만 의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객분열의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야스퍼스는 문제시하는데요. 의식 일반의 차원에서 존재 전체는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 대상으로서의 객관적인 세계로 나뉜다. 인간 자신마저도 주체와 객체로 분열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나에 의해서 바라봐지는 나, 또 그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안에 양파껍질 까이듯이 이렇게 안에 계속 되잖아요. 대상화가. 그러니까 인간 자신마저도 주체와 객체로 분열되죠. 인간 역시 의식 일반이 대상화하여 파악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의 객체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내가 객체로 간주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해봐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게 인간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객체로 취급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식 일반은 우리의 인식 구조는 이 주객분열 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주객분열에 빠져있는 인간적 사유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전체에 도달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전체. 존재 자체의 의미에는 도달할 수가 없고 전체로서의 세계는 결코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존재는 과학에 의해서 대상적으로 파악되는 모든 사실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바탕으로서 그 자체는 비대상적인, 나 자체는 사실 대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하려고 해도 나의 전체는 파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야스퍼스는 사실 철학자 치고는 본인이 이제 거의 과학자나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과학을 상당히 신뢰를 하면서도 과학의 문제를 또 첨예하게 인식을 하는데요. 인간 자신마저도 전적으로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파악하면서 그 세계의 자연 법칙에 예속된 것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정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미들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생리법칙이나 심리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정신병을 다 두뇌 현상, 두뇌 호르몬의 작용 이런 걸로 본다던가 이런 것을 이제 정신병리학의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리학을 떠나서 철학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그 심리철학, 인간의 모든 심성현상이 뇌의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다라고 보는, 그 과학적으로만 봐서는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정치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미들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의 문제를 또 첨예하게 의식을 하고요. 그 과학은 철학 못지않게 진리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시도라는 걸 인정을 하죠. 과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많이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학이 현존의 차원에서 추구되느냐 아니면 실존의 차원에서 추구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학의 용도가. 그러니까 이 과학을 가지고 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자신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 연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은 자신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이념을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에 철저하게 침투시킴으로써 과학에 불가능했던 하나의 전체적 통일을 이룩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인문학 쪽 이쪽에서는 의식 일반의 차원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같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어떤 시대의 모습을 규정한다. 약간 흥내식의 걸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현존 의식 일반 정신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학문 연구를 할 때 이제 의식 일반 차원으로 하다가 의식 일반으로 하다 이걸로 만족이 안 되면서 그 이상을 자꾸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의 차원에서도 뭔가를 많이 해야지만 아 이거 갖고는 안 돼 이러면서 뭔가 실존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의식 일반 정신 이걸로도 좀 잘 못하니까 실존 그거는 너무나 머나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야스퍼스는 실존을 현존, 의식 일반, 정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존 차원, 의식 일반 차원, 정신의 차원에서도 자꾸 이것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어떤 초월을 추구하고 있는데 초월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좌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의식 일반 정신으로부터 실존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인데, 한계 상황은 우리가 부딪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야스퍼스에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한계 상황인 건데요. 우리를 현존의 한계로 이끌어가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우리의 실존 전부를 동요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그 얘기는 많이 잘 해놨지만 다 우리가 죽음 이러면 모든 인간은 죽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죽어 하고 모든 인간은 죽어 하고는 완전히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처음 듣게 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지 나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죠. 현존 차원의 모든 분들은. 아 이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노화, 죽음 이런 거는 타자의 것이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식의 차원에서는 아는데 실존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나의 죽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이데거도 잘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세 번째, 여기 지식의 차원에서는 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을 뿐인 한계 상황이 죽음 이런 게 사실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실존 철학자들이. 모든 인간은 죽어 했을 때의 그 죽음과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에게 닥쳐오는 죽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어는 지식의 차원에서 외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내가 딱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내가 죽음을 한계 상황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황이 실존에게는 현실로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동안 이런 노화를 피하려 하고 동안에 매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죽음을 한계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와 무관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명히 한계 상황이 있는데 이 한계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내게 아니야. 그건 남들 얘기야. 난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이렇게 직면하지 못하고 늘 회피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존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회피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느라고 그 삶의 무미, 공허 이런 거에 정면대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무미, 공허로부터 도망가는 삶만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뭔가 불안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자꾸 가지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남들이 좋다는 거에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스퍼스에게서는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는 곧 실존이 된다는 게 돼요.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한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오히려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실존 얘기를 하는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느끼셨어요? 언제 세상에 내가 딱 존재한다는 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잖아요. 너 존재할래? 누가 물어본 적도 없고 나 존재하겠어요? 라고 결정한 적도 없고요. 근데 정말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실존 철학자들이 묻는 거는. 그러면 정말 사실은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이 집을 집으로, 그리고 여자든지 남자든지로 몇 살로, 나 이름 뭐예요? 라고 어느 순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사실인데,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그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살아간다는 뭐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앉아서 살아간다는 살아간다지 살아간다가 뭐긴 뭐야 이랬어요. 중3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뒤에 앉아있던 키 큰 남학생이 죽어간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다 맞네? 이게 논리로 당연히 맞잖아요. 살아간다 이걸 죽어간다 맞네? 그 순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실존적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생물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남학생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막 떠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쟤네들 왜 떠들어? 이러면서 제가 살아간다가 죽어간다 맞네? 그럼 우리 왜 살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질문이 막 요동을 치는데 제가 좀 영악했는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질문은 지금 내가 대답할 수 없다. 집어넣어놓고 대학 가서 생각해보자. 그랬었는데요. 그 대학을 행정학을 택해 갔잖아요. 그 철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었지만 대학원에 갈 수 있는 집안 형편은 좀 안 되고 현실적인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행정학과를 가서도 철학과 강의 듣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행정학과 졸업하면 취직되기 쉬운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친구도 이제 공기업 취직하고 제 친구도 이제 KT 취직하고 그래서 국민은행 정도는 그냥 걸어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한테 나 때는 국민은행 걸어 들어갔다고 이러면 전부 다 와 이래요.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너무나 꿈의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학원 철학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대학 때 그냥 어느 순간 그래도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생각에는 석사 2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더 공부할지 공부하지 않을지 다시 취직을 할지 그 정도는 나에게 허용해줘도 되지 않을까? 내가 돈 벌어서 등록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 철학과 입시 준비해야지 대학원 등록금 벌어야지 이러고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던 시절인데 어느 가을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요. 그날 너무 기뻤어요. 여러 군데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서 이러면 대학원 등록금이 몇 분의 몇이야. 이제 너무 순진무구해서 돈을 이제 처음 이렇게 벌어보니까 이 돈을 이제 제가 껴안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 돈 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간 거죠.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맞은 거예요. 어떤 강도에게. 그래갖고 완전히 저는 이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피가 막 이렇게 나고 그러고는 그 경험이 저에게 몇 날 며칠을 정말 완전히 무의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야스퍼스식으로 죽음의 한계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맨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그 돈으로 사치를 하겠대 뭘 하겠대. 대학원 등록금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 돈을 가져가지? 너무 분하고 원통한. 그런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와 그 사람이 등에 칼을 꽂았으면 나 죽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강도 만나기 전에는 강도 만나는 건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지 저에게 적용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암 진단을 받아도 이렇겠구나. 암도 남이나 걸리는 거지 내가 걸리는 건 아니라고. 그건 나와 무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위기가 저에게 딱 엄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3 때 집어넣어놨잖아요. 이거를 블랙박스 집어넣고 대학 가면 결정하겠다 이래놓고는 대학원 철학과 입시 앞두고 철학은 또 해서 뭐 할 거니 이러고 완전히 바닥에 깔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저 정말 그 무기력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라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긴 하지만 그때 뭐 저희 집은 겨우 이제 방 한 칸에서 벗어나서 방 두 칸이 된 거예요. 부모님하고 부모님 저는 이제 말만한 처녀가 남동생 둘하고 방 한 칸을 쓰고 제 책상도 없이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왜 살아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 우리 5 식구 중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일 나은 사람이 저예요. 부모님은 연로해 가고 계시고 동생들은 저보다 학교 성도 별로 안 좋고 남들이 말할 때 나보다 더 좋은 레벨의 대학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러면 현존적 조건이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5 식구 중에.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배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거죠. 박은미, 넌 어떻게 살을래? 이 담배 연기보다도 더 허무한 이 인생을 넌 어떻게 살을래? 그래서 정말 아주 바닥부터 물은 거예요. 바닥부터. 그래 그러면 넌 어떨 때 제일 행복하니? 난 공감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고민하다가. 그럼 너 어떻게 공감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래? 그 지문에 막혀갖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오래도록 이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 국립조화 도서관이 있어서 국립조화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 헤르만 헤세의 수필집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사상이라는 그물로 엮는 철학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완전히 번개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대학원 철학과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철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사상이라는 그물로 엮는 철학자는 행복하다.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행복을 얻고 싶은 거구나. 예, 그게 이제 언어화가 된 거죠. 그전에는 모르고 좋아만 하다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 죽음이 나의 죽음일 수 있다. 충분히. 내일 모레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이 삶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들로 살고 있는 거지? 뭐 저도 그랬었지만. 그런데 이게 정말 맞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한계 상황이구나. 이거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이걸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마치 내가 스스로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니체의 운명애처럼 마치 내가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소유된 것을 떠맡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인생을 자칫하면 핑계대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됐고 부모님이 나에게 정서폭력을 행해서 안 됐고 부모님이 알코올이어서 안 됐고 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안 됐고 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안 됐고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으로 딱 직면을 하고 나면 아무리 어떤 핑계를 대도 그 인생이 내 인생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죽음마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죽음마저 받아들이면 다른 거를 못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된 것을 떠맡는 자유. 예. 그래서 한계 상황의 좌절 가운데 인간은 다른 차원의 존재 의식애로의 비약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한계 상황을 부닥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야스퍼스의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죽음의 한계 상황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넘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고통의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하는 거는 내가 존재하는 한 고통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소망이 이제 고통을 좀 안 겪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희망인 거죠.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은 겪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은 자신이 겪는 10가지 중에 9가지 일이 좋고 1가지 일만 나빠도 그 1가지 일 때문에 불행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늘 좋다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라는 말이 사실은 좀 무의미한 것이 인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 한단 중간 정도의 선을 두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 하고 그거보다 나쁜 일은 고통이라 명명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연봉 5천만 원은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4천만 원 받던 사람에게 좋은 일이고 6천만 원 받던 사람에게 나쁜 일이고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말이 엉키네요.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게 구조적으로. 본인이 겪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은 꼭 불행이랑 칭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저희 해석이지만. 그래서 고통의 한계 상황, 내가 존재하는 한 고통을 겪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투쟁의 한계 상황, 투쟁을 회피하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도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이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의 한계 상황이 옵니다. 인간은 고통받고 투쟁하는 삶 속에서 존재 자체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뭐냐 하면 근데 계명대학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명대학에 들어오고 싶었던 다른 누군가는 계명대학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죠. 이렇게까지 죄책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야스퍼스 특징이긴 한데요. 자, 죽음은 극복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그건 현존 차원의 착각이고 수용하는 것밖에 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할 때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존적 고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될 거냐 이득이 되지 않을 거냐 하는 현존적 고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 그 현존적 고려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실존의 무제약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보통의 한계 상황은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한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나는 나의 고통을 나의 방식으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고통 없는 삶을 꿈꾸고 남의 삶은 고통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자꾸 하게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삶의 고통이 있는 거고 나의 삶에는 나의 고통이 있는 거라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통의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해하지 않는 거죠. 내 고통. 나의 삶에서는 고통이 이런 양식으로 오는 것이고 남의 삶이 유쾌하게 통쾌해 보이는 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다 모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누가 알겠어 하고 다 오픈 못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고통의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긍정하고 싶은가 이 고통을 그냥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또 전국적으로 결코 긍정할 수 없음. 아무리 받아들이려 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긴장 속에서 고통의 한계상, 한계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감내 속에서 조화로운 고요를 얻지도 않고 무조건 참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두운 이해하지 않음 속에서 분노에 빠지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화만 내지도 않고 그 중간에 긴장이에요. 그래서 야스퍼스의 실존은 저는 긴장의 실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현존이 단지 행복할 뿐이라면 가능 실존은 미망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인의 삶이 유쾌하게 통쾌하다면 가능 실존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실존성이. 그냥 뭐 너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니까 이게 전부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면서 실존성이 그 존재 가능으로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행복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행복 속에서도 이의가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거죠.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이의예요. 아 이러다가 나의 행복이 다 달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에서보다는 불행에서 더 자기 자신이 되는 인간은 역설적으로 행복하기를 감행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 내가 나임을 잘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직면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복은 그냥 이렇게 닥쳐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야스퍼스 행복론인데요. 그러니까 고통의 한계성을 한계성으로 수용하니까 오히려 행복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통의 한계성을 한계성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쟤는 이런 고통 안 겪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 겪지? 이렇게 원망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데 나에게는 고통이 이런 방식으로 오는구나. 내 인생의 특징은 나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나의 인생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를 감행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쟁의 한계 상황은 만약에 막 일이 승승장구 잘 풀려요.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유리한 투쟁 상황일 뿐인데도 투쟁이 없는 인생을 믿는다. 사실은 자기가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건데 마치 자기는 투쟁과 무관한 것처럼
그래서 투쟁해지면 내놓아야 할 안락인데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부도를 맞고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도. 그래서 투쟁의 한계성을 한계성으로 수용한다는 건 곧 내가 여기서 이겼다는 건 누군가가 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쟁이 현존 차원에서의 투쟁은 생존 및 이익을 위한 투쟁이고요. 실존 차원에서의 투쟁은 사랑하면서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이제 야스퍼스 용어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싸우는 건데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방식이 투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도 실존이고 상대방도 실존이 되도록 하기 위한 투쟁. 이 사랑하면서의 투쟁이 이 커뮤니카지온 교제이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이 되게 해주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이런 희망을 가진다거나 투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는 투쟁의 한계상황을 한계상황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투쟁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악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이건 야스퍼스가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제가 투쟁의 한계 상황을 이해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누군가로 인해 내가 불편을 겪거나 이러면 저 사람이 너무 악랄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사는 게 모든 게 다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뭔가를 잃으면서 마치 내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투쟁의 한계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승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는 거고 내가 패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질서에서는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희망사항에 불과하고요. 완전한 의미의 정당한 질서도 가능하지 않고 인간 삶 자체가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착취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이상 질서, 이상 사회 이런 거는 현실의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희망조차도 투쟁의 한계성으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야스퍼스가 정당한 질서를 추구하려는 노력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한 질서를 향해 가는 그 많은 투쟁들을 실존적 투쟁이 되도록 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투쟁을 할 경우에 그 투쟁이 쉽게 퇴락하죠. 차원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정당한 질서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질서에 종속돼야 돼. 이렇게 되면 현존적 투쟁이 되는 거죠. 이겨먹으려고 하는 투쟁이 되는 거고 정말 정당한 질서를 추구한다면 이 질서 속에서 너와 내가 같이 실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현존적 질서가 인간의 실존이 되게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실존이 되게 만드는 걸 방해하지 않는 현존적 질서.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현존적 질서. 사회 구성원들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 현존적 질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야스퍼스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존은 타자와 투쟁할 때 현존 차원의 투쟁인지 실존 차원의 투쟁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실존성을 향한 투쟁인지 아니면 현존의 생존 이익을 위한 투쟁인지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투쟁의 한계 상황이 죄책의 한계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존하면서 내 삶의 조건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착취를 통해서 산다는 죄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그 죄책 문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내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개명대 학생이 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개명대 학생이 못 된단 말이죠. 그게 아주 심오한 의미의
죄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명대생으로서 충분히 행복하게 열심히 생활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계명대에 못 들어온 누군가에게 너무나 미안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승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 거를 뺏었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뺏었다는 생각이. 내가 패자일 때만 저 인간이 내 걸 뺏어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다 서로 뺏고 뺏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떠가는 거예요. 행위로 인한 책임을 떠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죄책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책의 한계 상황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위하든지 행위하지 않든지 간에 두 가지 모두 결과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는 나는 피할 수 없이 죄책으로 빠지게 된다. 행함으로 인한 죄책도 있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죄책도 있고 우리는 이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죄책 개념에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본래적이고 깊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죄책으로 가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죄책을 현실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죄책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책임, 뭐 범죄나 뭐 이런 걸 저지르지 않는. 그런데 그런 피할 수 있는 죄책은 현실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뭘로 가기 위해서 본래적이고 깊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죄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들을 먹고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음식을 못 먹는 그게 본래적으로 깊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죄책. 내가 살아있는 한 공기에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뭐 이러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비록 세상사의 진행에 대하여 개인으로서의 그의 의미가 선거 때의 투표와 같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에 의해서 결정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결정에 협력하고 있는 거고 투표를 안 해도 결정에 협력하고 있는 거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죄책. 그러니까 타인의 죄책을 보면 인간의 죄책을 느끼게 되고 곧 자신의 죄책까지 느끼게 되는 실존. 이게 이제 실존의 특징이죠. 현존 차원에서는 타인의 죄책을 찾아내는데 너무나 유능해요. 그리고 타인의 죄책을 막 떠벌리고 다녀요. 근데 떠벌리고 다니는 건 뭐예요? 너는 죄가 있지 나는 죄가 없어잖아요. 근데 실존의 차원에서는 타인의 죄책을 보면 떠벌리게 되질 않아요. 그게 곧 인간의 죄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곧 나의 죄책과 연결된다는 것.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런 식의 죄책을 저질렀을 거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조용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차원에서의 죄책, 도덕적 죄책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야스퍼스의 죄책 개념의 특징적인 게 이제 형이상학적 죄책이거든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한 죄책. 그러니까 내가 뭐 일종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형이상학적 죄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인간이. 형이상학적 죄책은 신 앞에서 인간의 자기의식이 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존재 자체로 죄책이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 인간의 자기의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만 막 살펴보는 게 아니라 또 자만은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기독교적 개념하고 많이 비슷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 형이상학적 죄책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존재 자체로 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인간 존재의 그 어쩔 수 없음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자꾸 입막음이 되는 거죠. 누구의 죄책도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의 한계상으로 수용한다는 거는 이제 죄책의식을 자기화하는 거죠. 나의 죄책으로 떠맡는 건데 죄책의식을 자기화하고 나면 잘못되고 부당한 비난도 평화롭게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없니? 이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지.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죄는 못 보기 때문에 내 죄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가 네 죄를 못 봐서 나의 죄를 얘기하는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을 함께 지면서 말하는가? 자기도 같이 죄책을 지면서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부로부터 말하는가? 외부로부터 말하는가? 이거는 완전히 타자 입장에서 너는 그런 죄책이 있어 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같이 함께 하면서 말하느냐?
자기를 조명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가? 나의 죄책을 보면서 말하는가? 아니면 너 그런 죄책 있지? 이러고 고발자로서 말하는가? 친구로서 말하는가? 적으로 말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해석인데요. 죄책의 지나친 자기화. 그러니까 죄책을 자기화하는 건 좋은데 사실 역으로 말하면 죄책의 한계상을 한계상으로 수용한다는 거는 인간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죄책의 한계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그건 뭐예요? 나는 남들과 달리 이만큼이나마 자책감을 가질 만한 우월한 존재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죄책의 지나친 자기화 역시 죄책의 한계상을 한계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일단 이제 이 죄책의 한계상을 한계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죄책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게 마음이 평정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방어하지 않을 수 있는 평정을 찾게 되는데 계속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뭐 죽음으로부터도 도망가요. 고통으로부터도 도망가요. 투장과 재책으로부터도 도망가요. 그러면 삶 앞에서 불안, 공허, 삶의 무미 이런 게 다 도망가게 되고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을 못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래적 자기로는 못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본래적 자기라는 표현은 하이데거가 쓰는 표현이지만요. 그래서 죄책을 무의식적 부담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난 그런 죄 없거든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찔린다는 거예요, 안 찔린다는 거예요? 찔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의식적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말로는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죄책을 무의식적 부담으로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 더욱 지난해져요. 그래서 죄책의식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화는 결코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자기됨의 내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 되는. 그러니까 죄책의식을 짊어지면서 정화를 해 나가야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래적 자기가. 그래서 정화는 우리의 자유의 문제이다. 각 개인은 언제나 다시 정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번 정화됐다고 했을 때 계속적인 작업인 거죠. 계속적인 작업. 그래서 이제 이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정당하지 않은 질서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는 게 이게 생산적인 분노인지 파괴적인 분노인지 너네들은 다 틀렸고 내가 옳아라고 하는 분노는 이제 파괴적인 분노가 될 것이고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생산적인 분노는 너도 나도 같이 이 사회에서 같이 실존이 되어야 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됨을 방해하는 현존적 질서가 뭔지 같이 깨나가자 라고 할 때는 생산적인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정화가 되어야 사회 구성원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사실 요즘에 우리의 시국이 참 이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든데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나마 그 사회 구성원들의 실존됨을 방해하지 않는 현존적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화가 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과 사회의 방향 설정이 현존적 차원의 이익 투쟁 쪽으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의 이익 추구는 사리사욕을 채운다 그러고 나의 이익 추구는 정당한 이익 추구라고 이러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다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통치되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계 상황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불안 때문이고요. 우리 속에 현존이나 의식 일반 그리고 정신을 넘어서는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난파 속에서 존재로 이르는 길을 획득할 수 있는 근본 동의 이게 한계 상황의 어떤 근원성으로 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실존이 되는 그래서 내가 본래적으로 나 자신인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이지만은 않다. 이게 이제 초월사 차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자기됨 하면서 내가 본래적으로 나 자신인 거기에서 내가 나 혼자만 나 자신이 된 건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재미있죠. 이게 좀 언어화하기 좀 힘든 측면인 것 같은데요. 그냥 나만으로 내가 된 건 아니구나. 나로 존재하는데 무언가의 어떤 나를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그 무언가가 있구나. 인격적인 신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나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나와 외부의 경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무언가를 감지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자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요. 한계 상황이라는 벽을 넘어설 때 구원의 빛처럼 이해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또 불안의 기분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 초월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초월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현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 가능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존은. 그래서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일방적으로 사유함으로써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존재를 경험하는 과정에 생각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자기 존재를 경험하는 과정에 나를 넘어서는 그 무엇, 초월적인 그 무엇에 대한 감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인식이 안 돼서 실존 조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처해서 자신의 유한성과 우연성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존재. 그래서 실존의 진리는 무제약적 진리가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존재 자체로 초월하여 존재 자체로부터 사유하고 행동할 경우에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유와 행동에서 무한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존은 세계를 향한 자유이며 자신이 던져져 있는 현존의 현실을 자유롭게 떠맡아서 그 안에서 존재 자체가 길들도록 하는 데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워낙 차원이 고차원이어서요. 뭐 저도 경험했다고 얘기해 볼 수는 없겠고 조금 감지되는 그 정도여서 예, 약속된 시간이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